안녕하세요. 지금 시험관 8차를 진행을 하면서 요 맞았던 주사가 있어요. 몇 개 버린 게 있긴 하지만 제가 모아놓은 주사로 보면 한 8차 동안 맞은 게 요 정도 되거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총 시험관 8차까지 진행을 했고 4번의 배아이식, 4번의 난자 채취를 했습니다. 기간은 총 11개월 정도를 시험관을 했고요. 중간에 쉰 적은 시험관을 쉰 적은 없어요. 중간에 두 달 정도 텀이 있기는 했는데 텀이 있었던 이유는 한 번은 자궁경을 제가 시험관을 계속 실패를 하니까 한 번은 자궁경을 하느라고 한 달을 자궁경을 하는 시간으로 보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번에 시험관 8차 그 마지막 걸 진행을 했을 때 그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중간에 갑자기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 너무 높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 임신도 안 되고 유산될 확률이 많으니 몸 관리를 조금 한 달을 다시 잘 한 다음에 시험관을 진행하자 하면서 시험관 8차가 한 번 중단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2달을 소비한 거 제외하고는 한 달도 안 쉬고 한 달 난자 채취하고 한 달 배아 이식하고 한 달 난자 채취하고 한 달 배아 이식하고 이렇게 기간을 보내서 지금 시험관 8차 때 드디어 임신 이번 주가 10주가 되었답니다. 시험관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자면 시험관을 하려면 처음에 그 난자 채취라는 걸 해야 돼요. 그 난자를 채취해야만 이거를 정자랑 제 난자랑 이렇게 합쳐서 이게 배아가 되는 거고 이걸 제 뱃속에 딱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난자 채취를 하게 되면은 막 20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30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10몇 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그 난소 나이 검사를 하잖아요. 그 시험관 시작하기 전에 나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86년생인데 난자 나이가 42살이었나? 41살인가 2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치로 따졌을 때 수치가 0.98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폐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0에 가까워질수록 난자 채취할 수 있는 개수가 굉장히 적어져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난자가 이렇게 많이 채취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0.98이 나왔고 한 번 난자 채취를 했을 때 최고 많이 나왔을 때가 6개, 최저로 나왔을 때가 난자가 1개 이렇게 채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번 채취를 할 때 한 3개 정도가 채취가 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나이가 노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3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평균 난자 채취가 보통 한 3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난자 채취를 하고 한 번 배아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난자 채취를 하고 다시 배아 이식을 하고 요런 형태로 저는 들어가서 진짜 계속 이 반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수치가 낮지가 않고 이제 난소의 나이가 젊다고 하시면은 한 번 난자 채취할 때 막 15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3개씩 이식한다 해도 5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시간이 더 길게 걸리진 않으실 수 있어요. 중간에 쉬지만 않으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짧게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다행히 채취되는 난자의 개수는 굉장히 적었는데 등급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대부분 만약에 3개를 채취했다 싶으면 3개 중에서 무조건 반타작 이상, 2개는 1등급이었고 하나 정도만 2등급이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진짜 등급이 안 좋다 해도 3등급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1등급인 경우가 많아서 배아 등급 상태는 너무 좋았어요. 대신에 개수는 현저히 적었다. 이런 상태였고요. 마지막에 제가
반착 검사도 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저는 1차부터 8차까지 단 한 번도 임신이 된 적이 없어요. 1차부터 7차까지. 항상 그 테스트기 그 피검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수치가 0이 나와서 진짜 아예 그냥 그 비임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신이 됐잖아요. 그 이번에 임신이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배아의 등급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배아가 보통 1등급 뭐 12세포기, 10세포기 요 정도가 가장 좋은 등급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모룰라 단계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2개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도 12세포기 2등급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이식을 했거든요. 근데 배아의 상태가 가장 좋아서 이제 임신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제가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자궁경을 하게 되면은 자궁이 굉장히 깨끗해져서 임신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자궁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자궁경을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요 위에 천장 부분이 이렇게 약간 휘어서 주저앉은 거예요. 이렇게 U자로.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천장 부분이 쳐져 있는 거를 짠 다음에 이거를 딱 올려서 받쳐주는 딱 이렇게 다시 일자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했거든요. 자궁경을 했었을 때. 근데 자궁경을 한 그 다음 차수에 바로 임신이 되어서 이런 것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자궁경 검사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자궁경이 미치도록 아팠습니다. 하고 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째서 올리는 그런 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풍선을 끼고 왔어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이 풍선을 일주일 동안 몸 안에 이렇게 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피주머니처럼 피주머니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안쪽에서 차고 있었고요. 근데 진짜 수술하고 나서 그 자궁경 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아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파서 나중에 안에 있는 풍선 이 부피를 좀 줄여주셨어요. 너무 제가 아파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자궁경 후기를 보시면 이게 검사가 아니라 이거를 수술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로 이렇게 약간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그 시험관의 과정을 막 올리시는데 8차까지 진행을 했자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처음에는 몸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저는 또 중간에 한 번도 2주를 본 적이 없이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 새끼! 이놈 새끼야 이거 먹으면 어떡해! 제가 들었던 생각은 멘탈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많다는 거는 이 감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풍부해진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 폭이 굉장히 심해지고 시험관을 진행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주사를 맞게 되니까 몸이 굉장히 부어요. 제가 체중이 진짜 잘 안 변하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몇 년 동안 몇십 년의 기간 동안 거의 52에서 53 진짜 많이 나가봤자 54 이 안에서 거의 왔다 갔다 했어요. 평균이 53이었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근데 시험관을 딱 시작하고 60kg까지 쪘습니다. 그러니까 3, 4, 5, 6, 7, 8, 9, 10 거의 7, 8kg가 쪘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난자 채취를 하는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배아 이식을 하고 그 쉬는 그 2주라는 기간 동안 운동도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얌전히 저는 있었어요. 웬만하면 이거를 피해를 줘서 나중에 죄책감을 들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활동량이 굉장히 없는 편인데 먹는 거는 똑같은데 이 활동량이 잡지 못하니까 그 기간에 살이 좀 많이 쪘고요. 그리고 이걸 주사를 뭐 한 대, 두 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난자 채취가 되게 적게 되는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를 하루에 평균이 4대를 맞았고 많이 맞으면 6대까지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평균이 진짜 하루에 주사를 무조건 4대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 호르몬까지 먹다 보니까 몸이 식단 조절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붓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붓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몇 년 만에 진짜 최고조의 체중을 딱 찍어서 60까지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약을 딱 끊자마자 그 시험관을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 2, 3주 정도. 그때 딱 끊자마자 다시 한 3kg가 빠지고 다시 또 시험관을 하면 그게 다시 또 채워지고 막 이게 연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른 유튜버 그 유명한 분들 것도 요즘에 뜨길래 봤는데 막 댓글 보면 왜 저렇게까지 막 울고 막 그래 라고 하는데 이게 멘탈이 굉장히 붕괴가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 과다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감정의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똑같은 이렇게 뭐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말에 상처를 안 받는데 이 호르몬을 맞는 기간에는 그게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감성이 풍부해지고 예민해지니까. 이게 평상시 여자의 호르몬에 비해서 이 주사를 맞게 되면 300배가 올라간대요. 그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이게 주사는 일반 쓰레기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 몇 개의 주사를 맞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주사를 개수를 한번 세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이거를 그냥 깔고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깔면서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시험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거를 이렇게 깔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시험관 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맞는 주사가 다른데 종류가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는 주사가. 저도 1차부터 8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같은 루틴으로 주사를 맞은 적이 없어요. 매번 다른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안 아팠던 주사가 뭐냐라고 하면 요거 보나레프. 보나레프가 진짜 제일 안 아픕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약이 약간 찐득찐득한 거일수록 아프더라고요. 주사 바늘이 두껍고. 근데 얘는 주사 바늘도 얇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안 아팠답니다. 보면 보나레프 주사 바늘은 한 요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유트로핀 주사인데 바늘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화면이라 잘 안 보이시나? 무튼 보나레프가 저는 가장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제가 여기 버렸는데 이거랑 비슷한 걸로 이걸 안 맞을 때 이렇게 돌려서 맞는 거 또 다른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안 아픈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를 맞거나 그거를 맞거나 이렇게 변형해서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사 중에 어떤 게 가장 아프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주사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이 퍼고베리스 이게 진짜 어나더 레벨로 가장 아팠습니다. 주사는 요거랑 또 동일한 주사거든요.
근데 약품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얘기해 주셨을 때 약이 좀 아프다, 감안하고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웬만하면 아프다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얘는 진짜 미치게 아팠습니다. 이게 주사를 한 제가 7가지 정도 종류를 7가지 8가지 정도를 맞아봤는데, 얘는 그냥 다른 게 강도가 1, 2, 3, 4, 5라고 하면 얘는 강도가 100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 맞을 때, 주사를 맞을 때도 아픈데 맞고 주사를 뺐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아파야 되잖아요. 주사를 뺐으니까. 근데 주사를 빼고 나서도 그 통증, 이 아리고 누가 나를 이 칼로 쑤시는 느낌? 그 느낌이 계속 들어서 진짜 와,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던 주사. 근데 이게 주사계 에르메스라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비쌉니다, 이 주사가. 그래서 이거는 모든 차수를 통틀어서 한 사이클 할 때 맞았어요. 7차에 썼을 때. 그때 맞았던 주사입니다. 이 다음으로 어떤 게 아팠냐라고 물으신다면, VIF인가? 뭐 있었는데, 이거 IVFM, 이게 저는 두 번째로 아팠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아팠어요. 근데 퍼고베리스에 비하면 얘는 진짜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냥 얘는 요 정도 아프면 얘는 한 요 정도에 있다. 하지만 주사 중에 아픈 그 다음을 얘기하자면 이 IVFM, 이게 아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아팠냐고 물으신다면 유트로핀, 이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흰 가루랑 이 식염수 같은, 생리식염수 같은 이거 이 하얀 거랑 이렇게 섞어서 맞는 주사들이 있어요. 가루를 해서. 그런 주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아픈 게 뭐냐 하면 유트로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주사, 멍주사라고 부르는 이 크녹산, 전 이 크녹산이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너무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셔서 진짜 퍼고베리스만큼 아플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IVF 유트로핀 그 다음이 크녹산이었어요. 이게 멍이 든다는 건 있거든요. 멍은 드는데 멍에 비해서 그나마 저는 괜찮았다. 근데 아프긴 하다. 안 아프진 않다. 멍주사, 이거 돌주사. 이거는 프롤루텍스주라고 주사가 있는데, 이거는 배아 이식하고 저는 맞았던 주사예요. 이제 유산되지 말고 착상 잘 되라고. 근데 요거 아프지 않았습니다. 요거랑 이 고나레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가니레버. 가니레버라고, 요거 가니레버. 요거는 이제 거의 모든 차수 그 마지막 때 맞았거든요. 그 배아 이식하러 가기 전, 난자 채취하러 가기 전에였나? 그때 어쨌든 맞았는데, 요거는 주사를 맞을 때 아프지 않아요. 주사 바늘이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프진 않은데, 맞고 나서 이게 부작용이 간지럽다는 거거든요. 막 간지러운 거, 이런 막 옷만 이렇게 다도 간지러운 거. 근데 저는 이 부작용이 좀 많이 왔어요. 맞고 나면 볼개지면서 거기가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게 아픈 게 아니라 간지러움을 찾느라 그게 힘들었다 라고 하는 게 이 가니레버였습니다. 저는 뭐 주사 난자 터트리는 주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사가 2개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랬다, 아프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았던 주사들을 한번 쭉 깔아보겠습니다.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나마 일을 하는 게 프리랜서 개념?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좀 시간의 조율이 가능했어요. 남편도 자영업을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을 하는 거라 누군가에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시간을 빼고 싶을 때 조금 그나마 남편이랑 저는 자유롭게 뺄 수 있는 편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스케줄을 잡는 거에 대한 제약은 다른 직장인 분들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직업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직업을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고 하면은 시험관을 진행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특히나 그 난자 채취를 할 때 그게 그 마취하고 시술이라고 하는데 거의 수술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난자 채취를 하잖아요. 근데 난자 채취를 하게 되면은 그게 사람마다 오는 그 부작용의 정도가 다르기는 한데, 저는 난자 채취하고 나면은 그 집에 와서부터가 아니라 그냥 그 병원 문에서 그 시술실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혼자서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마취가 이렇게 너무 세게 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계속 어지럽고 구토 현상 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매번 난자 채취를 할 때마다 이틀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어지럽고 메스껍고 계속 토할 것 같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심해서 마취약을 줄여달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도 그게 뭐를 잘못해 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그냥 혼자 못 서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차 빼서 대기시키는데도 그 순간에도 혼자 서 있지를 못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있고 이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이 막 병원 뭐 의사 불러드릴까요? 뭐 병원에 신고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난자 채취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괴로웠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사 선생님도 날짜를 딱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내막이 언제 자라는지, 뭐 얼만큼 자라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내 난자가 뭐 자라고 이게 몸의 상태가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날짜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이날입니다 라고 딱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몸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이 월요일인데 뭐 목요일날 진료입니다, 뭐 수요일날 진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인인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험관을 진행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나 배아이식 할 때 자연주기, 뭐 인공주기 이런 거 정하잖아요. 근데 자연주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병원을 3일에 한 번씩 갔어요. 상태가 어떤지 봐야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더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 휴가가 진짜 조금 자유로운 회사를 다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한 번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돼!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나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자영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조율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막말로 남자는 병원을 무조건 가야 되는 날짜가 그 정자 채취할 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뭐 남자는 안 가도 상관없는데 여자는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휴가를 쓸 수 없으니까 여자분만 계속 휴가를 써야 되는데,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 시간이 진짜 기본 1시간입니다. 1시간. 기본이 1시간입니다. 난임 뭐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난임병원은 진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길면 막 2시간 이상도 대기하고 기본이 1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번 가야 되잖아요. 혼자서. 만약에 혼자 간다고 치면 그러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시험관을. 왜냐면 제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을 저는 원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를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누군가를 제가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생명을. 근데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조금 책임감과 그 압박이 강한 편이라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온전하게 정말 책임을 지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어설프게 키우고 어설프게 할 거면 낳지 말자 하는 주의. 근데 저 자체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과연 그만큼의 만족감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진짜 남편을 처음에 만났을 때 남편이 딩크족이라고 해서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남편을 만났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기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기를 갖고 싶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설득을 당하는 데까지 한 1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제 난소의 나이는 더 늙었고, 그래서 8차까지 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마음을 정확히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해서 시작을 했으니 중간에 핑계대지 말고 쉬지 말고 그냥 쭉쭉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남편이 저를 꼬셨을 때 제가 시험관이 힘들다는 거를 들었어가지고, 나는 시험관을 1차까지만 해보고 너무 힘들면 중간에 안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난자가 굉장히 적게 채취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관 1차까지만 해보고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 난자 채취를 했을 때 난자가 2개가 채취가 됐는데 2개 중에 하나는 일반 1등급 하나였고 나머지 하나는 공남코였어요. 그래서 난자가 하나밖에 채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 3개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관 2차까지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배아 이식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진행을 한 사이클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까지 울렁통땅 2차까지 넘어갔고, 2차에서 난자가 4개인가? 이렇게 딱 채취가 됐거든요. 4개인가? 4개인가 채취가 됐었는데, 4개가 채취가 됐으니까 내가 이식을 하려면 3차, 시험관 3차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얼렁뚱땅 시험관 3차까지가 돼서 처음으로 배아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아 이식을 한 번 하는데 총 시험관 3차까지 간 거예요. 난자 채취만 2번을 했으니까. 그래서 얼렁뚱땅 3차까지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1차만 해보고 힘든지 안 힘든지 생각해보고선 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3차까지 얼렁뚱땅 진행을 했고, 이게 난자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배아 그 동결해놓은 게. 근데 그거를 또 실패를 했다고 나 이제 안 해 하면서 이게 버리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난자 채취를 한 건데, 진짜 저는 난자 채취할 때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이게 개수가 많이 나와야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마취 때문에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정도로 힘들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버려버리고 폐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내가 아기를 갖기 싫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게 승부욕도 아닌 것이 약간 오기 같은 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저는 제가 시험관 하게 되면 1, 2차에는 무조건 바로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 8차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8차까지 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거를 시도조차 안 했을 거예요. 이 기간이 이 정도로 길어질 거라는 걸 알았으면. 근데 어쨌든 얼렁뚱땅 그냥 오기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왜 내가 안 돼? 왜 안 되는데 왜 나는 단 한 번도 임신이라고 나오지 않고 왜 계속 그냥 단호박으로 실패야 하면서 약간 그 오기가 저한테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는 남편이 어쨌든 자영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도 있었고 병원을 총 지금 1년이란 기간 동안 남편이 3번, 4번을 제외하고 한 번도 병원을 같이 안 간 적이 없어요. 매 순간 같이 가줬어요. 진짜 부득이하게 무슨 일이 아니면. 그래서 더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그렇게 1시간 이상 대기하고 막 진료 보고 막 이 과정을 혼자 해야 된다고 하면 남편은 제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진행하는 거를 이 정도로 몸소 알지 못했을 거고 저는 거기에 그러면 더 서운함을 느꼈을 거고 무튼 그러지 않았을까 제 성격에.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가기 싫다는 그런 거 없이 항상 같이 가줬고 그리고 이 주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주사를 혼자 못 놓겠더라고요. 근데 매번 시간 맞춰서 또 남편이 주사를 다 놔줬어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주사를 자가로 놓는 분들도 있고 뭐 남편이 놔주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딱 한 번 남편이 부득이하게 그 시간을 진짜 맞출 수 없는 그 집에 올 수 없는 날이어서 진짜 서러워서 울면서 주사를 혼자 놓은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주사도 남편이 다 놔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갖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의 그 설득과 어떻게 보면 남편의 바람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협력 이런 게 없었으면 아마 그냥 초반에 한번 해보고 나 안 해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관이라는 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이거 갖고 싶고 가져야 된다고 막 쫄라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한 사람이 원했을지언정 마지막에는 둘이 합의를 해서 그래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둘 다 원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원해서 시험관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자는 이렇게 열심히 주사 맞고 진짜 호르몬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남자는 계속 술 먹고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러면 어쨌든 두 개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건강한 대화가 돼야 되는 건데 남자분이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계속 안 좋은 정자를 뿜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좋은 대화를 만들기 위해 둘 다 노력하고 둘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일방적으로
여자의 문제, 그 여자의 그 온전한 책임으로 이거를 진행을 할 거면 하지 말아라고 남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게 멘탈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해보신 분들만 아마 아실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얘기할 수 없어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짜 괜찮았거든요. 멘탈을 잡았거든요. 근데 4차 지나가면서부터는 멘탈이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진짜 약간 나가 있는 상태로 시험관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4차 때부터는 진짜 4차, 5차, 6차 때가 클라이막스였어요. 6차 때는 저는 진짜 이 시험관 더 진행하다가 내가 그 스트레스로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남편한테 나 시험관 못하겠어라고 처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근데 남편이 그때 왜 못하냐고 더 하라는 식으로 저를 푸시하면서 전혀 격려를 해주지 않아서 그때 한번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진짜 막 사내 만회하면서까지 그때 한번 싸웠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관을 할지 안 할지 1차를 해보고 제가 언제라도 중단하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그래 그만하자라는 거에 동의하기로 하고 이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그만하자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대놓고 5차 땐가 6차 땐가 진짜 멘탈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너무 힘들었고 맛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시험관을 중단을 하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해보고 더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니 싫어 막 이러면서 왜 중단해야 되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서운함이 몰리면서 핀이 확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걔 맞았던 주사기 다 깔아봤고요. 이렇게 요거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여러분? 제가 버린 주사가 좀 있기는 한데 모아놓은 주사 최근에 걸로 하면 요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 병이라서 이런 그 병, 주사병 이거라서 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 주사기만. 요거 한번 몇 개인지 세볼게요. (80) 1, 2, 3, 4, 5, 6, 7, 8, 9, 10 190 여러분 총 190개입니다 190개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190개 우리 10주차 이제 기형아 검사랑 리프티 검사까지만 하면은 안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주사 다음 그 병원 진료 때 가서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요거 사진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190개의) 주사들입니다. 중간에 버린 것도 있어서 조금 더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주사기는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0주차.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시험관 하면서 두 줄이 나온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관 했을 때도 그렇고 시험관의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경험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막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두 줄이 나온 다음에 진짜 저는 순탄하게 이거를 준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줄을 보고 나서도 굉장히 험난한 그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3월 8일에 배아 이식을 했는데 3월 8일에 배아 이식을 하고 열흘 정도 뒤에 1차 피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1차 피검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열흘 뒤에 한 거잖아요. 1차 피검사를 하고 이틀 뒤에 더블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2차 피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2차 피검사를 하고 그 뒤에 확인하는 게 이제 아기집 확인이에요. 근데 아기집은 그 2차 피검사를 하고 또 2주가 지난 다음에 갔습니다. 11일 정도 뒤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집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제 이전 밍밍아웃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기집을 확인했을 때 아기집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세컨 병원에 갔더니 실질적으로는 아기집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다태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기집까지 있어도 그 아기 집만 있고 심장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데 아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안에. 그래서 심장 소리까지 들어야 이거를 확정하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집 검사를 하고 2주가 지난 뒤에 또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갑니다. 그러면 아기 심장 소리를 저는 아기집이 실질적으로 3개였잖아요. 근데 심장 소리를 들은 건 하나밖에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태아 쌍둥이였다가 이제 단태아가 된 케이스인데 다행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심장 소리가 한 아이한테 딱풀이한테는 나와서 딱풀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심장 소리가 계속적으로 잘 뛰어야 된다라고 해서 2주 뒤에 병원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심장 소리를 들으러. 근데 중간에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세컨 병원 집 근처에 일주일 정도 뒤에 입덧 약을 타러 가면서 겸사겸사 아기집을 확인하러 이제 갔었고 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난임병원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 후에 또 2주 후에 병원에 이제 세 번째 심장 소리를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궁경부암 그거 검사를 하면서 아기 심장 소리를 세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주가 되었고 그 뒤의 과정은 기형아 검사, 그 다음에 니프티 검사 뭐 1차, 2차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까지 완료하려면 16주까지는 채워야 이제 기형아 검사까지 마치고 다 리프티 검사를 한 거니까 그때가 돼야 안심을 하는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4주, 한 달이란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3월 8일 지금 배아 이식을 했는데 오늘이 4월 28일인가 29일이에요. 그러면 거의 2달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프티 검사까지 이제 한 달이 더 남은 건데 그렇게 치면 총 임신이 확정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라는 기간까지 또 3개월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배아 그 난자 채취했죠. 그 다음에 한 달 그 배아 이식하는 시간 걸렸죠. 그 기간까지 걸렸죠.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또 심장 소리까지 듣고 니프티 검사까지 하려면은 또 3개월이 더 걸리는 거니까 임신 확정까지 어떻게 보면 한 5개월은 봐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사를 숫자를 세면서 그냥 세기 심심하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저의 그 시험관 얘기를 풀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관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제가 난임 일기라고 해서 그 난임 관련해서 그 병원 가면서 남겼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거의 하루에 하나씩 매번 그 난임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나 자료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다가 그 링크도 띄워 놓을 테니 블로그 들어가셔서 도움 얻으실 수 있는 것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험관 하시면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컴퓨터로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